지금 수업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하나 선생님 새로 오셔서 제가 앞부분에 독서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문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문학을 하나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 3월 안에 여기에 있는 교재를 다 마무리 지을 거예요. 근데 뭐 문학도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문법만 조금 제가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럼 4월에는 뭘 할 거냐면 4월에는 새 교재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둘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지금 서울에 계시는 몇몇 선생님들을 맡고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막 힘겨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학원이 힘겹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 때문에 아이들이, 특히 고3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울의 대형 학원 웬만한 데는 다 쉰대요. 그래서 이제 과제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3들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나 봐. 저는 이런 상황이 1, 2학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학이 늦어진 것만큼 여러분들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긴 하지만 속으로 막 야 내가 아직 방학 중이다 이런 생각하는 친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왜 4월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2번의 모의고사를 시간을 이제 제곱을 봤잖아. 그래서 아마 막연하게나마 모의고사가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부족한지 혹은 반대로 뭐가 내가 좀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기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것이 중간고사를 보든 그렇지 않든. 지금 한간에 뭐 여러저런 얘기가 많이 돌죠. 일단 1안은 예정대로 23일에 개학을 합니다. 23일에 개학을 하면 이제 중간고사를 보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게 되는 중간고사가 아마 5월 말 정도, 4월, 5월 중순 이때 만약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이 정도 시기에 진행이 될 거예요. 만약에 보지 않는다면은 그 이후에 기말고사를 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4월 한 달 넘게 4월 최소 한 달간은 여러분들의 또 다른 시간이 생기게 된 거예요. 물론 여름방학 때 시간을 당긴 거라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재학생들이 불리한 이유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배웠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잊어버리는 데 있는 거잖아. 그 잊어버리기 전에 최대한 문제는 이렇게 좀 푸는구나. 특히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되는 것이 사실 비문학이야. 1학년 때 비문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잘 읽으면 돼. 근데 문제는 문법하고 문학이죠. 문법하고 문학은 내신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2학년 때,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는 별로 문제 차이가 안 나. 여러분들 그 지필고사를 보면 틀리는 게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런데 문법과 문학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주간 테스트를 봐서도 알겠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해결력을 좀 키우는 시기를 저는 이제 하나 선생님과 상의해서 4월로 잡았어요. 중간고사가 보든 그렇지 않든. 그래서 4월에 커리는 새 교재로 여러분들 문제 해결력을 끌어올리는데 그래서 저는 화법과 작문에 대한 진도를 나갈 거예요. 본격적으로 화법과 작문 어떻게 풀지를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하나 선생님께서 문학과 문법은 지금 우리 문학 개념 뭐 다 했고 그 다음에 문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문제들을 풀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 측면을 집중적으로 볼 게 저는 이제 4월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면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국어에서는 내가 생각할 때는 끝이야. 그 이후에는 내용이 깊어지는 거지. 문법의 내용이 깊어지고 문학의 내용이 깊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읽고 처리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조금 이번 연도가 좀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에 우리 교재를 다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부터는 그 문제풀이
중심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고사를 보고 안 보고와 관련해서 이제 수행평가로 제시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몇몇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그 공부하라고 과제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책 읽고 뭐 독후감 쓰는 것도 있고 서평 쓰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학습지.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학습지를 이제 수업 중에 할 거를 미리 배부를 하고, 혹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고 거기는 채워서 계약할 때 제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과제가 있으면 꼭 저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거랑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랑 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 문장 쓰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거에 대해 좀 간단하게 첨삭 이렇게 해서 제출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겠다에 대해서 사실 그 서울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특구 이런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야. 왜냐면 수행평가는 정성평가라고 해서 특별하게 기준이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마음에 들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거고,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좋은 점수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하지만 지필고사는 분명하게 점수를 내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제 여론에서는,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면 댓글들을 꼭 확인하는데, 이 교육 쪽과 관련해서는 네이버나 다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보면 네이버는 완전 수국 꼴통들이 그냥 댓글을 도배하고, 그 다음에 다음 거기를 보면 너무 왼쪽으로 치우친 좀 과격분자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 그래서 양극단을 치우치거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좀 심심하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정치기사에서 댓글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가서 똑같은 기사의 정치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참 또라이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또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신문이라고 하면 일단 믿었어. 신문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진실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갖췄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대학에 가서 그 교과서, 야 이제 이런 걸로 애들이 교과서 배우고 교육과정 이렇게 돼 있어서 하면 신문 기사를 배우잖아? 그럼 꼭 뭐가 들어있느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편집의 과정을 거치면 그 어떤 미디어도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더군다나 지금 그 투표 연령이 낮아져서 올해 2년 뒤에 어쩌면 여러분들 대학 가기 전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할 수도 있어. 지금 현재 3학년 애들은 올해 그 생일 지나면 그거 참여할 수 있거든. 총선에, 국회의원 뽑는 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름의 의견을 세우려면 양쪽에 한번 내용을 봐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수행평가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요청할 것들이 있으면 꼭 요청하시고, 그럼 저희들이 보고서 첨삭이 있다면 첨삭을 좀 진행을 할 테니까. 기왕이면 좋은 점수를 받는 게 낫지. 그러면 이제 드디어 2권입니다. 어휘는 나다. 11강. 11쪽이에요. 어휘는 나다. 11강 11쪽. 다 있죠? 네. 그러면 앞에서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데, 이 식구라는 개념을 좀 주의해 주세요. 식구. 식구는 시에서 두 단어 이상을 식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식구의 범위를 점점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시어도 포함해. 이거 이제 보통 한 단어인 건데 이것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또 뭐도 포함될 수 있냐면 시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행은 줄 단위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시행하고 식구는 구분을 해야 돼. 다시, 지금 식구의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얘네들하고 뭐 혼용돼서 쓰고 있다가 아니야. 시어라고 하면 한 단어예요. 시행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식구는 두 단어 이상인데
어떤 때는 뭐 시행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한 단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식구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를 묶습니다. 그래서 정형시부터 먼저 볼게. 정형시는 정해져 있는 거야, 형식이.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이 정형시에서 느낄 수 있는, 정형시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운율을 우리가 보통 외형률이라고 하고, 이 외형률에는 음보율과 음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정형시는, 일단 지금까지 배운 정형시는 하나밖에 없어. 뭐가 있냐면 시조. 정형시는 무조건 음보율하고 음수율은 아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시조의 음보율은 4음보. 우리 4음보 하면 음수율이 어떻게 됐죠? 4음보 하면 음수율이 3, 4조, 4, 4조. 다시 외우셔야 돼요. 국어는 필요한 것들을 외우셔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많이 쉬워집니다. 지금 이와 좀 상반되는 것이 바로 자유시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 여기에 이제 산문시는 말 그대로 산문의 형태야. 그러니까 줄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시이니까 운율이 더해진 거죠. 시에서 운율이 형성되는 방법은 뭐야? 시에서 운율이 형성은? 시에서 운율 형성 듣고 말고 무조건 뭐 하면 운율이죠? 시에서 무조건 반복하면 운율입니다. 그래서 산문시의 경우는 특정 단어라든지 혹은 문장 형식 혹은 구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이제 운율이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산문시, 줄글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행가리를 하지 않는 거야. 일반적인 글을 쓰는 것처럼 쭉쭉 써나가는 형태. 그래서 이 개념, 자유시, 내재율, 정형시, 외형률. 여기 이제 1학년 때, 1학년 중간고사나 1학년 1학기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건드려 줄 수 있으니 외워두세요. 그 다음, 순수시와 목적시를 묶어주세요. 순수시와 목적시를 묶어서 거기서 뭐만 보냐면 목적만 봅니다. 목적 거기다가 물결 표시.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그런데 이때 말하는 정치적, 사회적 대부분의 목적은 어떤 거와 관련되냐면 사회주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하는데 문학을 이용하는 게 바로 목적 문학이야. 그 다음 함축성 위에다가는 이게 써주세요. 함축성 위에다가는 다의성. 뜻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시적 허용은 문제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심상. 심상에다가는 이미지를 써주세요. 이미지 하면 뭐야? 이미지 하면? 그래, 심상하면 이미지, 이미지하면 심상이죠. 이미지 하면 오감 생각해줘, 오감. 오감 하면 뭐야? 머리 좋은데? 심상하면 이미지, 이미지 하면 오감, 오감은 이미지. 와, 오감, 시청, 후청, 미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미지라는 말을 쓰는데 가끔 심상을 쓰면 이거 뭘 말하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상, 이미지 같은 말이고 심상은 오감 생각해 주시고 오감하면 시청, 후청, 미 이렇게. 그 다음에 형상화 밑에다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구체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고전어휘를 보는데
12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사실 거기에 나온 한자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한자는 아니야. 그런데 12 자체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요 12는 주로 시조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문을 말해요. 이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의 12는 뭐일 가능성이 높냐면 종을 말할 가능성이 높아. 하인. 그 다음 545번 초려 3관. 초려 3관에서는 초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정도만. 얘는 초가집.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박주산채. 박주산채에서는 산채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산채라는 말이 잘 나와. 산채는 산나물이야. 그럼 산나물은 이 채자가 채소할 때 쓰는 채자야. 산에서 나는 채소라는 뜻인 거야. 산나물. 얘는 무조건 소박한 음식입니다. 채자가 들어가면 소박한 음식이야. 됐죠? 그러면 우리 과제물을 꺼냅니다. 우리 과제물에서 4일차죠. 4일차 사회지문, 경제지문을 볼게요. 앞으로 비문학은 과제에서 이제 어려운 지문 하나 이렇게 좀 보는 걸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들어가면 새로 구성된 교재로 비문학을 좀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진이 오늘 남아야죠? 숙제를 또 안 해왔어. 네. 이럴 때는 몽둥이가 제약인데.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한 보통 한 1, 2주에 하나씩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지난주에 얻은 깨달음은 뭐였냐면 이 절대적인 시간이 사람에게는 상대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냐면 우리 부모님이 꼬맹이들을 좋아하세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꼬맹이들을 좋아하셔. 이제 꼬맹이들을 직접적으로 내가 부담 받을까봐 야 큰애 작은애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해서 애들 잘 지내냐 뭐 아픈데 없냐 라고 보면 당연히 뭐 보고 싶은 거 아니시겠어.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꼬맹이들도 어느 정도 커서 이제 우리 큰 꼬맹이는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같잖아. 이제 좀 나이를 좀 얘네들도 먹고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네의 스케줄이 있어. 그럼 물어봐야 돼. 그래서 너 좀 급작스럽게 된 거라 너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 했더니 뭐뭐뭐 하고 뭐뭐뭐 한대.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못 가는 거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일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뭔데. 그래서 뭐 나도 이제 쉬는 날이니까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 뭐뭐 한다는 거를 하나도 하지 않아. 개빡치는 거지.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 꼬맹이에게 남은 시간은 한 80년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게 남은 시간은 한 20년 정도 있을까? 우리 부모님이 1시간을 보내는 것과 우리 꼬맹이가 1시간, 물론 이제 저도 포함해서 1시간을 보내는 게 절도 그때 든 거예요. 같은 시간이 아닌데 얘는 시간이 많잖아. 너희들 시간 많잖아. 그 시간을 막 함부로 쓰는 거지. 누워서 게임했다가 휴대폰 했다가 휴대폰을 아이폰으로 바꿔줬거든. 이제 고등학생 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또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 휴대폰을 두고서는 뭐 사진도 찍고 그래 물론 가끔 귀여운 것도 보내주긴 합니다. 여러분 틱톡 아시죠? 꼬맹이 2마리가 춤을 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새로운 기쁨이 되긴 하지만 그러면서 시간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 만약에 여기서 우리 집에 갔다면 부모님 댁에 갔다면 이 시간은 우리 부모님에게는 소중한 시간 어차피 이렇게 쓸데없이 보내는 거였다면 그 생각이 드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 꼬맹이한테 화풀이할 수도 있는 거고 드러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한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의 시간과 저의 시간은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이나 제가 보내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누구는가 다 똑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점점 차이가 생긴단 말이지. 처음에는 안 생겼던 차이가. 그럼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서 당장 내일부터 혹은 지금 이 순간부터 태도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동안에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던 선생님들보다는 내가 더 얘기를 잘하는 것 같아. 난 정말 깨달음에서 오는 거고 그 선생님들이 얘기했던 걸 떠올려보면 그냥 이거는 꼰대로서 하는 얘기였던 거지. 그때는 꼰대가 참 많았죠. 난 몸으로 느꼈잖아. 매달려서 맞아보고. 너네 그런 거 안 해봤잖아. 지금은 상당히 이성적인 거야, 선생님들이. 시간을 조금 또 제가 이제 헛소리를 좀 하긴 했지만 시간을 조금 소중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충분히 다 좋은 자질을 띠고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 내가 여기에서 수업을 하나, 대치동에서, 분당에서 수업을 하나, 목동에서 수업을 하나 처음에는 다 비슷해. 그런데 딱 1년이야. 1년. 그러니까 다음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면 충분히 좋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 왜 유독 인천만 그러는지. 정말 이제 지역색이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만 여기에 모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스테리야.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는 이제 오늘 쉴 거야. 그럼 그 시간을 충분히 쉬세요. 근데 이제 이 오늘 쉬려면 지난 6일은 어때야 돼? 빡세게 뭔가를 했어야지. 빡세게 놀았으니까 오늘은 좀 쉬면서 놀겠다. 이러면 쳐맞아야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시간을 좀 써주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윤진군? 네. 윤진이가 숙제를 안 해서 그런 거야. 나머지 친구들은 그렇죠. 네. 아니, 했어. 현우는 채점 표시를 잘 안 해. 그래서 꼭 문제 표시가 있는지를 봐야 돼. 채점 표시를 내가 해달라고 거기다 써놨는데도 채점을 안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일부러 먹고 씹는 건지 아니면 내 말이 맛있는 건지. 후자겠죠? 있잖아. 내가 이렇게 지금 떠드는 것이 현우에게는 캔디로 들릴 수 있는 거야. 내기의 캔디. 그렇지 않겠어? 너네 내기의 캔디 노래 모르나? 알죠? 그 제목이 그게 아닌가? 맞아요. 네, 고마워요. 네. 빨리 설명할게요. 네, 이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네. 봅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야구공과 고무공을 튕겨보면 고무공이 훨씬 민감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즉 고무공은 야구공에 비해 탄력이 좋다. 봐. 여기까지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야. 여기 뭔가 좀 있어 보이는 표현 하나가 나왔네. 그러니까 탄력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이 생각이 들겠죠. 일정한 가격에서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물건의 양인 수요량에도 탄력성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도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탄력성의 개념이 어디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런데 이 변한다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모두 아우르는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 어쨌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도 변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때 경제학에서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수요 탄력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가에서는 수요 탄력성의 개념을 제시를 해줬어. 그럼 남은 단부터는 수요 탄력성과 관련된 무언가가 나오겠지? 이제 남은 단 봅니다. 수요 탄력성은 그러니 수요 탄력성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네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이다.
첫 번째 문장이 시직이잖아. 그러면 지금 수요 탄력성은 우리가 식을 보면, 식을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가격 변화 비율로 나눈 거래. 그러면은 수변비를 뭐로? 가변비로. 요것이 수요 탄력성이래요. 일반적으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므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수요 탄력성은 음의 값을, 그렇지, 음의 값을 갖는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의 부호를 생략하고 절대값만 표시를 한대요. 예를 들어 어떤 재화의 1%가 오를 때 이 재화의 수량이 2% 떨어졌다면 절대값은 2가 된다. 크게 문제될 거 없지?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수요 탄력성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표시하는지를 설명을 해줬어. 특별한 거 없지? 지금 보통 수요 탄력성과 관련된 무언가다라고 하면 그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언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러면 결국 사실 가와 나는 그냥 한 덩어리로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아직 이제 무언가에 대한 설명이 직접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요 탄력성 다문단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우리 그 과제를 보면, 이 지문을 보면 그래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읽으면서 그래프가 활용을 하려고 했어? 이게 활용을 하려고 해도 특별한 게 없어. 사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아니야. 그냥 그래프 왜 넣어준지 모르겠어. 좀 뺐어요. 그래프를 넣었더니 이 문단이 자꾸 넘어가더라고. 너무 줄이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아예 빼버렸어.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없어도 돼. 설명이 되더라고. 옵니다. 다음 문단이야. 가격에 따른 수요량 변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는 지금 따옴표 됐으니까 이 따옴표가 중요한 개념이다. 돼야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당연히 이 문단은 이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계속 다시 첫 번째 문제 볼까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율.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가격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게 바로 뭐야?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이게 바로 얘가 아니야. 수탄이잖아, 수탄. 그러니까 지금 저거 지금 수탄은 이렇게 5가지로 그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대. 그러면 5가지로 나눴어요.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 5가지에 뭐가 돼야 돼? 5가지 개념에 공차가 돼야죠. 만약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이 된다. 그래. 당연히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 경우 수요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은 수요 탄력성이 1일 때네. 어떤 상품의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면 수요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된다. 당연하겠죠. 이 경우 탄력적이라고 한다. 지금 1보다 크게 될 때는 탄력적이라고 한대. 한편 지금 얘기했던 것이 단위 탄력적이랑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는 얘기했어.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변화에도 수요량이 매우 크게 변하면, 그럼 여기서 0이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0이 가격 변화인 거니까 지금 이 분모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분모가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0에 가까워지면 그렇지, 커지는 거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어차피 수학 시간 아니잖아. 그래서 탄력성은 이 0이 어디인 거냐면 가격 변화가 0일 때야. 그래서 수요 탄력성은 무한대가 될 때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소비를 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치품이 이에 해당한다. 사치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 지금 이 다문단을 볼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얘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재밌어. 뭐가 재밌냐면 단위 탄력적에서는 구체적 사례 제시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탄력적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 그런데 얘는 해줬어.
그러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해야지. 어? 뭐라 그랬어? 아, 그래요? 아, 네, 미안해요. 기억해야죠. 보통 우리가 세상을 설명할 때 전개 방식이 어때? 그동안 우리 글을 보면 앞부분의 글의 구조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글의 구조가 어땠어? 같았어. 전개 방식이. 그러면 만약에 사례가 나왔으면 계속해서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사례가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례가 튀어나왔어. 그냥 기억해야지. 사치품은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 반면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요거 보는 순간 어떤 거 생각해주면 돼? 1 나왔던 거. 맞아. 1보다 크면 탄력적이었던 거지.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뭐 문장 연결하는 거 보면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였던 거잖아. 1보다 작다면 비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크면 탄력적. 만약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요 탄력성은 0이 된다. 이것도 주의해야 돼. 아까 0 나왔던 거 어디서 나왔던 거야? 이 0이 수요 탄력성 값이야? 수탄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이었어? 분모의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였잖아. 그 여기에서의 값은 수탄의 값이 0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야. 이거 구분해야 돼. 이 경우 수요는 왜냐면 이거 지금 여기서는 안 다뤘던 건데 이제 그 2학년 3학년 문제를 보면 똑같이 0 나왔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나 하나 바꾸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0이 여기 가변비 있었던 거잖아. 가격 변화에. 그런데 여기 0이 수요탄력성이 있으니까 지금 수요 탄력성이 0에 가까우면 혹은 0이 되면 뭐 무한대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요 단어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 선택지를 내줄 거거든. 그럼 왠지 그럴싸해 보여. 어서 0은 봤으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하는 거 필요합니다. 계속 이 경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위 탄력적은 1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단위 탄력적은 1이고 1을 나누고 이렇게 짝을 맺고 이렇게 짝을 맺으면 되겠죠? 탄력적인 것과 비탄력적인 것. 그래서 탄력적, 비탄력적,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머릿속에서 짝을 묶으면 좀 더 수월하게 내용이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 여기도 뭐 특별한 거 없네. 결국에는 그 수요 탄력성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또 제시해 준 것 뿐이에요. 남은 단으로 넘어갑니다. 수요 탄력성의 크기는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이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이 어떻게 결국 이거 보여주는 거네. 지금 수요 탄력성과 관련돼서 한 발 더 나아간 게 바로 뭐야? 지금 한 발 더 나아간 게 뭐야? 여태까지는 수요 탄력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수요 탄력성과 관련되는 개념들 주의하는 거잖아. 단위 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그 다음에 비탄력적? 아니지,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인가? 순서가? 어쨌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것 속에서 이제 뭘 보겠다는 거야? 그렇지. 어떻게 변하는지. 결국에는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의 지출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네. 그러니까 지금 1문단과 2문단의 공통점은 개념에 대한 제시밖에 없었던 거지. 우리 자꾸 얘기하잖아. 앞부분에 개념이 많이 제시가 돼. 그러면 그 앞문단의 역할은 보통 어떤 걸로? 배경지식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이 라문단을 볼 때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 어떻게 돼야 돼? 연결이 돼야겠지. 봅니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은 물론 가격의 수요량을 곱한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것도 써줘 보면. 지출액. 지액은 뭐래요? 그 다음에 먼저 상품의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를 탄력적인 게 아까 뭐였어? 탄력적인 게 1보다 큰 거였잖아. 맞죠?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큰 거. 맞아. 위에서 확인해 주는 거야? 확인하고.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1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써준 거지. 1보다 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출액은 가격이 오르 전보다
봐. 수요량이 많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이거 똑같은 얘기인 거지. 반면에 가격이 내릴 때는 가격이 내린 정도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짐으로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지? 이거는 설명이 됐어. 이 문단에 설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비문학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했으니까 그냥 지금 다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어떤 경우에? 탄력적인 경우에. 뭐 그래도 되는데 지금 앞에서 이 문단에서 지금 얘기를 해준 게 있어. 그렇지.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더 많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 탄력적이니까. 1이면 어떻게 써? 1이면은 주는 것만큼 늘어나거나 혹은 늘어나는 것만큼 주.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큰 거니까 많이 변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계속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위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대되는 거니까 늘 때 늘고 줄 때 줄겠네. 이렇게 되겠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지출액은 감소하게 된다. 했던 말 또 하네. 그렇다면 수요 탄력성이 1인 경우에는 소비자의 지출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1인 경우. 그럴 때는 변화율이 똑같기 때문에 지출액에는 결국 아무런 변화율이 없다. 지금 이제 수요 탄력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지출액을 봤더니 탄력적일 때는 변화가 크고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면 지출액을 줄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내리면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였던 거고 비탄력적은 반대고 1일 때는 그대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설명 안 된 게 뭐야? 완전에 대한 얘기가 설명이 안 됐죠? 네, 계속 봅니다. 마예요. 이제 끝났네. 수요 탄력성과 소비자 지출 사이의 관계는 소비자 개인은 물론이고 시장 전체에도 적용된다. 끝.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라에서 적용했던 방식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거야? 시장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뭐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에 대한 그럴 때는 이제 지출액에 대한 것이 따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근데 사실은 물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왜냐면 탄력적보다 더 큰 것이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완전 탄력적이 됐으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 훨씬 더 많이 들거나 훨씬 더 많이 줄겠지. 이해했어? 그러니 지금 요거와 관련된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몇 번이냐면 두 번째 문제죠. 봐봐. 지금 우리 그 가나 다 라에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에 대한 설명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이용한 거 아니겠어? 완전 탄력적인 거 이용한 거지. 더군다나 지금 사례 제시했던 거 그것도 또 거기서도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가 바로 이제 적용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라와 똑같아. 라를 처리했던 방식과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다만 그럴 때 주의할 게 지금 숫자가 나왔으니까 숫자는 뭐 해야 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 우리가 식 두 개밖에 없었죠? 얘랑 얘. 그 중에서 이렇게 못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쓰는 거지. 얘 이 내용 어디에 있었어? 이 문단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의 개념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개념은 다 모인 거야. 배경 지식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와 관련 게 나오면 그냥 그 문단 돌아가서 확인해주면 된다고. 그럴 때 이건 뭐 여기는 끝까지 다 안 읽어봐도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시장에 적용된다. 그 다음에 그 지출액은 뭐 소비자의 기업의 뭐 수입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지금 마지막 문제를 볼게. 마지막 문제에서 두 번째 거 말고 거기 두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가 라면이야 국수야? 라면. 두 번째 사례 말고 첫 번째 사례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을 해야죠. 왜냐? 똑같잖아. 지문에 라에 나온 거랑 똑같지?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주는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어떻게 했어? 그거를 뒤집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사실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렇지, 같은 거야. 됐습니까? 이게 이제 1학년이기 때문에 많이 쉽죠? 1학년 때의 지문은. 물론 차이는 길이의 차이야. 더 길이가 길어졌다. 그럼 뭐밖에 없어? 정보가 많아진 것밖에 없어.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이 여기서의 구성 방식이나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19학년도 3월의 구성 방식이나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글의 구조는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의 구조를 익히고 앞부분을 봤을 때 이 글의 구조가 이러니 이런 식으로 좀 읽고 이렇게 좀 처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달라. 혹시 거기 지문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법을 꺼냅니다. 그 집어넣으면 안 돼. 내가 아까 유인물 줬잖아. 네, 문법. 과제물을 이따 주세요. (45쪽입니다) 그렇죠. 거기 채점 37쪽부터 거기 채점 내가 정답을 안 알려줘. 내가 그러면 내가 진도 기록해 놓은 곳에다가 넌 왜 채점이 돼 있어? 아니 그 앞에 뒤에 거. 아까 뭐 그냥 표시한 거구나. 네네네. 좋아요.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딱 그거를 안 썼어. 그냥 여기까지 하고선 숙제도 따로 없어. 맞아. 미안해요. 이제 생각났어. 다음 시간에 거기에 있는 정답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안 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까지 꼭 해오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채점하시고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있는 거 자세히 다 모든 문제를 지금 그 문법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처럼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채점해서 꼭 오고 질문 있으면 질문.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우리 문법을 보는데 문법은 그냥 거기에 있는 거 보고 설명을 할게요. 지금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짜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긴 똑같아 있죠. 거기 다 있죠. 처음에 혼문장이 있고 그 밑에 뭐 있어? 견문장. 이 혼문장과 견문장은 우리 여름방학 때 독서, 비문학 할 때도 얘기했던 거지. 얘를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아니지. 그림 표현. 혼문장은 얘는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뭐였어? 우리 문제 가장 중요한 성분은 서술어였단 말이야. 서술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확인해야 돼? 서술어 봤어. 그 다음에 뭐 봐야 돼? 서술어 보고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성분들 보는 거야. 다시. 우리가 이제 문법을 본다? 라고 하는 거는 먼저 서술어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혼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주술이 한 번만 나타나는 거. 주술 관계가 한 번. 그럼 견문장은 주술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장을 좀 보면 문장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끝에 마침표가 있어. 그럼 서술어의 위치는 일단 문장 끝이 다 뭐야? 문장 끝은 항상 서술어로 끝나.
지금 뒤에 있는 거 하나야? 그럴 때 혼 문장하고 견 문장을 이제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 안에 서술어로서의 역할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이제 견 문장의 얘기라는 거지. 우리 문장에서 서술의 역할하는 게 3개가 있어요. 품사로 얘기하면 문장에서 서술어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게 3개. 혹시 생각나? 그렇지. 일단 하나 동사. 동사하면 형용사. 하나가 더 있어. 서술 역할하는 거 하나 더. 지금 서술 역할하는 거 뭐 있냐면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서술 역할하는 거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어. 그러면 이 3개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활용이거든. 활용하면 뭐야? 활용하면. 그렇지, 그거야. 그러면 견문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문장 안에 뭐가 있는 것?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것.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들어있으면 얘는 이제 견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혼문장하고 견문장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문장 끝에 있는 건 무조건 서술어인 거야. 얘 빼고 문장 가운데, 문장 안에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들어있으면 뭐라? 견문장이다. 됐죠? 이제 견문장 설명했어. 그 다음에 이 견문장은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오죠? 견문장 표 나오지? 견문장 다시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어진 문장이고 하나는 아는 문장 혹은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아마 아는 문장으로만 썼을 거예요.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얘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이렇게 큰 문장,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하고 안에 들어있는 것을 안긴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잘 잡고 있어요? 그러면 주술 관계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주, 술, 주, 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고,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경우에는 큰 주어, 큰 서술어, 작은 주어, 작은 서술어, 이런 형태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표 밑에 있는 거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요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볼게. 우리 이거 지워볼까요? 어미책에 생각나냐? 우리 용언 할 때 했던 거. 용언에서의 용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활용과 관련되는 거고, 1차적으로 활용은 뭘 알아야 돼? 어미를 알아야 되지. 왜? 어미가 교체되는 현상을 활용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어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설명했던 것이 어미의 체계였어. 그래서 어미는 크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타나는 거고,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문장 들어왔잖아. 요 선어말 어미는 문법 요소에서 볼 겁니다. 문법 요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요 어말 어미 다시 3개가 있죠? 종결, 그 다음에 연결, 전성. 우리가 품사할 때 최소한 이 전성만큼은 기억하자
품사 자체에서. 왜냐? 이것이 우리가 품사를 구분할 때 조금 신경 써야 됐던 대상들이었던 거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장에서 얘네들이 또 나타나. 지금 뭘 볼 거냐면 이 이어진 문장 볼 거란 말이야. 거기 이어진 문장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게. 얘를 앞, 뒤, 앞절, 뒷절, 앞절과 뒤절을 본다면 얘랑 얘를 이어주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연결어미예요. 지금 여기에 쓰이는 어미가 바로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연결어미에는 대등하게 이어주는 어미와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어미가 있는 거예요. 됐어? 지금 여기에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이미 지금 여기에 쓰니까 다 설명을 할게. 넘겨보시면 뭐 나와? 문장의 유형 나오죠? 찾았어?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아닌가? 더 넘겨주세요. 더. 거기 문제까지 넘어가면 이제 문법 요소에서 먼저 이제 문장의 유형 나올 거야. 나오죠? 몇 쪽이에요, 거기? 문법 몇 쪽이야? 54쪽. 54쪽을 펴시면 거기 문장의 유형 나오죠? 유형 옆에다가 종류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어미가 바로 종결어미야. 거기에 관련되는 어미가 종결어미. 됐어? 다시 앞으로 돌아와. 그럼 이제 전성어미 남았네. 전성어미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거 다짬이야. 그때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하지? 여기에 있는 게 바로 뭐야? 전성어미가 쓰이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용언에서 봤던 그런 용어들, 개념들이 문장에서 또 쓰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술어 했던 거고, 서술의 역할하는 것이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거야. 왜? 문법 문제의 50%는 얘네들을 거칠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어진 문장 계속 봅니다. 이어진 문장을 보는데, 먼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거기에 선택, 나열, 그 다음에 뭐 있죠? 대조. 그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특징만 좀 기억을 해도. 거기에 오른쪽 여백에다가 이걸 씁니다. 지금 요 이어진 문장의 경우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절과 뒤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얘와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에요. 거기다 써주세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다가 지호야 써줘. 지호 이거 토요일 오전반에서도 똑같이 수업한 거야. 아마 거기 가도 똑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 이제 예문을 하나 보면 위치를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문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바꾸면? 그렇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야. 그럼 그 밑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봅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구분하라가 되겠지. 그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그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은 바꿨을 때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의미가 달라져. 다시 바꿨을 때 말이 안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앞뒤절을 바꿨을 때 말이 안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문장, 안긴 문장. 그래서 거긴 다 아는 문장이야. 다 아는 문장은 여기 큰 문장을 말하는 거야. 안긴 문장이라고 하면 이제 안에 들어있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 그래서 지금 표를 보시면 제가 표를 끊어놨죠. 전에는 이제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다 나눠서 설명을 해서 그냥 나누자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럴 때 앞에 3개
처음에 있는 세 개 있죠? 걔는 쉬운 겁니다. 왜?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세요. 거기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을 봐봐. 명사형 전성어미 나오죠? 거기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형 혹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뭐 해야 해? 지금 같은 방식이라면 뭐라고 설명해야 돼? 맞죠?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조금 이 부사는 설명이 조금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부사형 전성어미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성어미는 이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아는 문장, 안긴 문장에서 명사절, 관형절 혹은 관형사절 혹은 부사절 여기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그것밖에 없어. 그걸 외우셔야 돼.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기, 음기 각각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형 전성어미 4개 있죠? 니은, 리을, 덜. 그것도 동그라미 쳐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에는 걔네들 거기 2개도록 서 있지요? 이것 말고 더 많아. 더 많은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 정도. 그래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경우는 얘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됐어? 그 다음에 서술절에다가 별표를 합니다. 얘는 이제 좀 어려워. 왜냐면 지금 먼저 얘기했던 이 세 개는 문장에 무한가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보고서 이런 게 쓰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서술절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거기에 예문이 뭐가 있죠? 그는 성격이 좋다? 내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그 김종으로 쓰면 너무 그렇잖아. 좋은 건 다 지만 한다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는 제 성격은 좋지 않죠. 이실직고 하는 거야. 나는 정말 좋은 성격을 지닌 사람인 줄라고 생각을 했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난 아싸가 아니라 정말 핵인싸였거든. 핵인싸. 이렇게 내가 내 입을 말하는 게 되게 우습지만 난 핵인싸였어. 핵인싸. 특히 뭐 대학 때는 그냥 장난 아니었지. 나 지나가면 막 우와 우르르 이랬어. 믿지 못하겠죠?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에 이제 친구가 없어지잖아. 없어졌다기보다는 내가 다 쳐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나랑 안 맞아. 그럼 굳이 나한테 만날 필요가 없거든. 저는 돈보다 더 돈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격이 지뢰 같은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이러고 싶은 거야. 다시. 좋다. 그럼 여기서 뭐가 좋은 거야? 좋다고 봐. 우리가 먼저 서술어 봤어. 그럼 현우야, 서술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확인하기로 했어? 이 서술어 호응하는? 그렇지, 주어. 뭐가 좋은 거야? 그가 좋은 거야? 성격이 좋은 거야? 호응하는 거는 그냥 그 두 대상을 붙여보면 돼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도 그냥 그 두 대상을 딱 문장 생각하지 말고 두 개를 딱 뽑아서 붙여보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주어 확인하는 것도 똑같아. 뭐야? 좋다와 호응하는 주어는 그렇지. 얘가 되는 거지. 얘는 그 성격이 좋은 거야. 뭐야? 지금 얘에 대한 설명이 없죠? 1차적으로 이 좋다는 얘랑 끝났어. 그런데 이 문장 전체로 보면 이 그에 대한 설명은 뭐가 하고 있는 거야? 그에 대한 설명은 성격이 좋다가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안긴 문장, 아는 문장 하면 요 그림이었잖아. 이 서술절의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여기 하나밖에 없어 보여. 하나만 있어 보여. 아까 저 기본적 견문장은 어떻게 그랬어? 야, 여기 있는 거 하나 빼고 문장 안에서 기본형 다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견문장을 했던 거잖아. 그런데 얘는 지금 얘가
이 꼴인 거야. 그러니까는 표면적으로는 몇 개야? 표면적으로는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런데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이 설명이 다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서술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술절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써요. 첫 번째, 이중주어야, 이중주어. 이중주어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조사를 하나 바꾸면 얘는 혼문장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조사를 하나 바꾸면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같은데 조사를 하나 바꾸면 얘는 혼문장이 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렇지. 그의 성격이 좋다. 얘는 혼문장이죠. 왜 주어 하나밖에 없잖아. 서술절의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장 성분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문장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요거를 적어주세요. CF 이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뭐랑 구분을 하냐면 보어가 있는 문장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보어가 있는 문장과 구분. 그 보어가 있는 문장 하나 씁니다. 우리 보어가 되려면 서술어가 반드시 뭐 쓰여야 돼? 서술어가 반드시 뭐 쓰여야 돼? 외워야 돼요? 되다 아니다가 쓰일 때 그 앞에 있는 얘가 보어가 되는 거란 말이야. 얘가 보어죠. 내가 왜 이 얘기했냐면 지금 이 문장의 형태와 이 문장의 형태를 봐봐. 어때 보여? 같아 보여. 비슷해 보인다고. 그런데 얘는 견문장이 아니에요. 얘는 보어가 들어있는 혼문장이야. 그런데 서술절은 견문장이란 말이야. 알겠어? 다시. 우리가 문법이다. 문장이다. 뭐부터 확인하는 거라고? 서술어. 서술어 봤더니 아니다야. 아, 보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다시. 우리 문장에서 중요한 건 서술어고, 서술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뭐 확인하자? 주어를 확인하자. 이렇게. 그래서 보어가 들어있는 문장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용절이에요. 인용절이 왜 또 따로 떼어놨냐면,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닌데, 4년 전에요. 4년 전에, 지금 이제 암긴 문장, 아는 문장이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학년 문제를 보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났는데, 매년 내다 보니까 자꾸 어렵게 돼. 최근에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절 중에서, 암긴 문장, 아는 문장 중에서 뭐가 안 나왔냐면 그동안 이 인용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해에 지금 3학년 가르칠 때, 야, 인용절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인용절 꼭 신경 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지. 근데 그게 9월 모의 평가 때 나왔어. 의미가 없지. 수능 때 나와야지 의미가 있지. 그럼 9월에 나왔으니까 수능에 안 나오는 거야. 원래 그런 거지 뭐. 아쉬웠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랬으면 쭉찍이 강사가 됐을 텐데. 다시 인용절을 봅니다. 인용절을 보는데 얘는 앞에 거랑 좀 다른 게 얘는 조사가 붙어요. 거기 두 개의 예문을 넣어줬죠. 첫 번째 예문에는 큰 따옴표에 라고가 있지. 라고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럴 때 라고는 직접이야. 거기다 직접이로 써주시고 고는 간접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쓰이는 조사가 바로 뭐냐면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거기다 써주세요. 인용 부사격 조사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 조사가 붙었으니까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되겠어? 부사격 조사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렇지 부사어로 쓰이는 거야. 결국에
문장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절 자체가 주술관계가 뭐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럴 때 지금 인용절은 무슨 성분이 된다고? 부사어가 된대. 그럼 앞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다 성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서술절은. 이 전체가 서술절이니까 어떤 역할을 한다? 그렇지. 요 동그라미 친 전체, 요거 전체가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한다가 되겠죠. 그럼 부사절은? 현재 부사절은 무슨 성분이 되겠어? 부사절이니까 부사어가 되겠고, 관형절은 관형절이니까 관형어가 되는 거예요. 명사절은 우리 명사의 짝은 뭐였어? 명사의 짝은? 그렇지, 조사. 그럼 명사절은 어떤 조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성분이 달라지겠죠. 주격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거고,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성분으로도 쓰일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인용절에서 이제 모의평가에 나왔던 건 어떤 내용인 거냐면, 지금 거기 예문을 봐봐. 인용절에서 예문.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직접 인용이고 하나는 간접 인용이잖아. 그럼 그 둘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 거기에 있는 예문에서 현우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의 차이를 한번 봐봐. 어떤 표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따옴표 빼고, 라고 고 빼고.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연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인칭대명사죠. 인칭대명사가 달라져. 직접 인용과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칭대명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종결 어미도 달라져요. 어미도 달라져.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달라지느냐? 시간 표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높임 표현도 달라집니다. 지시 표현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보통 여러분들이 2학기 때 할 거예요. 아마 내신에서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 일단 이 정도. 인용절의 경우는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9월 모의고사 때 나온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 그 내용이 실린 거예요. 그 수능 시험은 여러분들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시사점이 좀 많거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수능 볼 때 어떻게 된다고? 선택해서 온다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거냐, 이게 선택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충분히 화법과 작문도 평가원이 어렵게 낼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최근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한번 신경 쓰시고. 어쨌든. 넘어갑니다. 거기 과제 해주세요. 몇 쪽부터죠? 네, 48쪽부터 거기 객관식 문제까지 쭉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오늘 저녁 때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들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채점하시고 이제 질문에 있는 것만 이제 정리해서 오시면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문장의 유형까지만 볼 거예요. 거기까지 볼게요. 문장의 유형. 문장의 유형, 문장의 종류. 그래서 우리 문장의 종류는 그렇게 5가지입니다. 평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 일단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평서문일 때 대체적으로 어떻게 문장이 끝나는지, 명령일 때 어떻게 끝나는지 이 정도는 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평서일 때는 거기 예문에서 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문장 끝에서 다. 휴대폰을 오늘 안 걷었네요. 이따가 걷죠. 그 다음에 의문문은 우리 문학할 때 많이 했잖아. 문장 끝이 야라고가 까리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명령문인가? 명령문에서는 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청유문에서는 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에서는 는구나야, 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알아어라. 예뻐라, 이거죠. 예뻐라. 알아어라.
형용사 할 때는 예뻐라, 예쁘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그래서 문장 끝이 이렇게 될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시에서 가끔 나오잖아. 뭐뭐 뭐 청유형 종결 어미로 혹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다음 거기서 이제 의문문에다가 좀 동그라미 칩니다. 의문문을 좀 볼게요. 의문문에 지금 제가 예문을 3개를 써드렸죠. 그럼 의문문의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호 밥 먹었어? 지호야 밥 먹었어? 먹었어? 그러면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네 먹었어요. 아니요 안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그 의문문을 뭐라고 하느냐, 판정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문을 판정 의문문이야. 지호가 밥 먹었대요. 여러분들 물론 궁금하진 않겠지만 전 궁금해요. 지호야 뭐 먹었어? 아 짜파게티. 지금 그 두 번째 의문을 보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해보죠. 근데 뭐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방금처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그냥 밥 먹었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짜파게티? 아 오늘 일요일이네. 너 일요일 하면 짜파게티 몰라? 아니 지금도 그 CF 나오던데? 일요일엔 나도 요리, 나도 요리사. 그 CF 몰라? 그래서 뭐 짜파게티 뭐 이렇게 농심 짜파게티. 일요일엔 나도 요리사, 농심 짜파게티. 이 CF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짜파구리를 먹죠. 그렇구나. 이게 또 세대 차이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 의문문. 그럼 설명 의문문은 나름의 좀 공식이 있어요. 거기 예문 끝에다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국어에는 이런 품사는 없어. 그런데 영어에는 있어. 의문사, when, where, 기타 등등 이렇게 6가지가 있죠. 근데 국어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물음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쉬운 걸로는 육하원칙이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들어가면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설명 의문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어. 왜 의문문을 쓰냐? 뭔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지. 그래서 세 번째 의문 있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거 물어보는 말이냐? 그거 물어보는 말이야? 거기 세 번째 의문 봐봐. 그거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요청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잖아. 나랑 밥 먹어. 뭘 먹으러 싶은 거야? 너랑 밥 먹고 싶어 이거지?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이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의 형식이 뭐로 되어 있어? 질문의 형식인 거야. 거기에다 대고 응 아니라고 하면 돼 안 돼? 아닌 거야.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그렇게 이렇게 써주세요. 문장의 형식과 기능이 일치하지 않아. 문장의 형식과 문장의 의미, 의도 혹은 기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냐면 완곡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야 나랑 밥 먹으러 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택권을 주는 거잖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부드럽게 그리고 이제 완곡하게 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 지금 뒤에 문이 열렸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표현 이런 거야. 유찬아 문 좀 닫아. 이게 직접적인 표현인 거고. 그럼 닫아줄래?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유찬아 문 좀 닫아줄래? 라고 하면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나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이제 바로 완곡한 표현. 됐죠?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